흐름인, 운명적인. 대학 시절의 만남. 저는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집안의 기대를 받으며 성장한 평범한 여대생 은지였습니다. 대학 입학 첫날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마치 세상이 내 앞에 활짝 열리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바로 그때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이끌게 돼 민호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민호와 저는 같은 학과를 선택했지만 전공도 수업 성향도 사뭇 달랐습니다. 민호는 늘 강의실 맨 뒷줄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고 저는 맨 앞줄에서 성실히 필기를 하곤 했죠. 우리가 처음 말을 뜬 계기는 아주 우연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치열했던 중간고사 기간, 도서관에 자리가 부족해 편의점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민호가 다가와 부드러운 미소로 "여기 자리 비었나요?" 라고 물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차분한 첫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유머 감각도 있고 생각이 깊은 남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와 달리 도서관 책상마다 자기 손글씨로 정리를 하는 꼼꼼한 면도 있었고 그때마다 저에게 노트 정리 비법을 살짝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민호와의 대학 시절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학생의 활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종종 지쳤지만 민호는 늘 부담감 대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기말고사 당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있던 저에게 커피와 간식을 몰래 사다 주며 "내일은 꼭 일찍 들어가 쉬어" 라며 걱정해주던 모습, 지금 생각해보면 소중한 추억입니다. 또한 민호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딱딱한 집안 분위기와 본인만의 고민을 담담히 말하는 글을 보며 저 역시 마음 깊이 공감했고 서로의 가족사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공부 외에도 기타를 연주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때로는 대학 축제에서 저를 무대에 불러 깜짝 고백을 하곤 했죠. 그때마다 친구들은 우리를 캠퍼스의 전설 커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성격 탓에 종종 오해도 생겼지만 대학이라는 같은 땅 위에서 성장하며 민호와 저는 차츰차츰 서로의 상처와 꿈도 나누게 됐습니다. 졸업 후의 미래를 함께 계획해보며 어느새 제 곁엔 늘 민호가 있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버름 다가오지 않았다면, 아니면 혼자 공부만 하고 친구도 사귀지 않았다면 우리 두 사람은 평행선처럼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얽힌 그 인연이 저의 20대 전부를 바꾸어 놓았고 이후 저희가 겪어내야 할 모든 기쁨과 슬픔, 결혼 이후의 험난한 인생 여정의 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 찬란한 햇살 아래 첫사랑의 설렘, 그리고 우연히 조심스럽게 이어준 한 남자와의 만남.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소중한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짜오니, 가족의 몰락과 힘겨웠던 나날들. 사실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저희 집은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셨고 어머니도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집안을 꾸려가셨죠. 특별히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그저 소소하게 웃고 살아가는 보통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예측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짜오이,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에 급히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고통에 신음하고 계셨고 의사는 예상보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한동안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선고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달간 병원에서 지내셔야 했고, 치료비와 생활비, 집세 등 각종 고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셨지만 결국 학원도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우리 집엔 하루가 다르게 빚이 쌓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남일로만 여겼던 경제적 압박, 생활고라는 단어가 비로소 우리 가족의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졸업 후 교사가 되어 경력이 단단히 쌓인 삶을 꿈꿨지만 이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졸업식 대신 일터를 찾아다니는 나날이 이어졌고 서툰 이력서와 수십 번의 면접 끝에 번번이 미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마땅히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아르바이트 자리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카페 문을 여는 일이 어색했지만 제게 주어진 일은 뭐든 최선을 다하려 했죠. 휴게 시간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뛰었고 주말에는 출판사에서 서류 정리를 하며 밤에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일하다 보니 하루 3시간 겨우 눈을 붙이면 그나마 다행인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민호와의 데이트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와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미안해하며 아빠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하셨고 어머니 또한 저를 보며 애써 밝은 가면을 썼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심리적으로도 우리 가족을 옥죄었습니다. 이웃이나 친척들조차 슬그머니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어둡고 무거워졌습니다. 이따금 경제적 지원을 구하고자 여기저기 연락을 취했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말 한마디로 돌아오는 매정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자존심을 내려놓고 삶에 내내 붙어 있던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 힘든 건 제가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금세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틸까 고민해야 했고 노동이 대가로 받는 임금은 내야 할 고지서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끝없이 반복되는 터널 속을 걸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민호는 줄곧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소식이 뜸할 때마다 몰래 먹을 것을 보내주기도 했고 자신의 용돈도 조금씩 보태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호의마저 버거웠습니다. 내가 한없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과 자격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교차하며 제 마음을 점점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와 가족은 진짜 인생의 밑바닥과도 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직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이 자신의 모든 꿈과 자존심, 인간관계를 엉켜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죠. 밤마다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로 이 어려웠던 시절이 이후 삶에서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의 조용한 동행과 헌신. 어려움이 몰려오면 진짜 옆에 남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 한없이 추락하던 시절,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호는 그때 저희 집안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적 압박으로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 저는 솔직히 민호마저 등을 돌릴까 두려웠습니다. 흔히 사랑이란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그는 언젠가 부담스럽다는 표정으로 내 삶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게 직접적으로 힘들면 언제든 기대라고 말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민호는 작은 행동들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며칠째 밤샘 아르바이트로 지쳐 쓰러져 있던 날 민호는 아무 연락도 없이 조심스럽게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손에 따뜻한 김밥과 보온병에 담긴 미역국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별다른 말 없이 미소만 지으며 저를 바라보다가 맛없어도 한 입만 먹고 자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사람답게 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새벽마다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저에게 민호가 작은 메모장을 쥐어주었죠.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일은 조금 더 쉬면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저는 그 작은 쪽지만으로도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호는 제가 힘든 티를 내지도 않으려 하고 자주 만나는 것도 꺼리기 시작하자 먼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줄였습니다. 그 대신 멀리서 조심스럽게 지켜봐주며 필요하면 꼭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죠. 누군가는 그의 외유 내강한 모습이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무심한 듯 따뜻한 배려와 믿음은 감정적으로 바닥을 치던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민호에게 우리 이렇게 힘든데 괜히 더 상처 주지 말고 잠시만 멀어지자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호는 길게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무너지는 게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힘 빠진 만큼 내가 기대곳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삶이 힘들면 차라리 우리 같이 힘들자 라고 말해줬어요. 그 한마디에 누구보다 강해지고 싶었던 제가 민호 앞에서만은 이상할 만큼 약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는 또한 집안 문제로 인한 자존심의 상처, 세상과의 거리, 그리고 제 삶이 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마다 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었습니다. 제 꿈을 접게 됐을 때 민호는 직접 관련된 법률, 사회복지 정보를 찾아 알려주기도 했고 동기들에게 비공개로 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큰 것을 해준 것도 거창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지만 민호는 제 곁에서 매일 한 발짝만 더 가까이 한마디 더 따뜻하게 한 번 더 손을 내밀며 실질적인 동행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이 마음을 닫고 있을 때도 그는 소리내지 않고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며 새벽마다 버티자 우리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온통 시련뿐이었던 제 청춘 한가운데 민호가 있었기에 저는 여전히 세상을 믿을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뻔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민호가 제 삶에 심어준 동행이란 이름의 믿음과 헌신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위안이었습니다. 시어와의 오랜 연애 끝에 약혼 소식이 외부로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노심초사하며 미리 수십 번 거울을 보며 인사를 준비했고 어머니께서도 집안의 엄숙함을 강조하시며 복장과 말투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설렘은 첫 만남에서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민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이신 강 여사는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과 엄격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손끝 하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보기엔 우아했지만 저에게 내비치는 시선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민호야, 네가 내 눈에 들 만큼 괜찮은 여자를 데려온 줄 알았는데 네가 선택한 사람이 정말 이 아이 맞니? 강 여사는 제 가족 이력, 아버지의 사고 이후 바닥을 친 집안 사정, 어머니의 학원 폐업 이야기까지 이미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 첫인사에도 강 여사는 미소를 짓는 대신 테이블 위 명함 케이스를 반복해서 만지작거리며 지나치게 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까지 탓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감과 품위는 잊지 말아야겠지요. 그 말에 저는 바로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이후 대화도 시종일관 미묘한 압박과 신경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민호도 집안 어른들도 다 네 집 사정 알고 있지만 너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자신 있게 라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마디로 저의 다짐을 무시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너 같은 처지의 아이를 며느리로 들였다가 우리 가족의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 너가 우리에게 내세울 수 있는 건 뭔지 솔직히 궁금하구나.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눈물만은 꾹 참았습니다.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가족의 몰락, 저의 불안정한 처지, 대학 졸업 후 고정된 직업을 얻지 못한 점, 심지어는 제 옷차림, 말투까지 지적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로운 분위기로 흘렀고 결국 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민호가 고집이 세 배워서 내가 애쓸 필요는 없다. 내 아들 뒤에 누가 있는지, 우리 집안 누가 지켜왔는지 생각하면 이런 만남은 아예 없던 걸로 하도록 하지. 민호는 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분노와 분노로 손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침묵과 절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없이 작아진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듯했고 사랑마저 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호조차 나를 지키기엔 역부족처럼 보였고 세상 모든 게 우리의 사랑을 반기지 않는 덕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에도 강 여사는 연락 한 통 없이 철저하게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민호에게조차 집에 들어오지 말고 시간을 갖길 권하셨죠. 어쩌다 한 번 들어온 전화도 내가 누굴 배려오든 나는 상관없지만 적어도 우리 집안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쌀쌀맞은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 무채색의 10월 바람처럼 강 여사의 거절은 말보다 더 매섭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역시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는 건가? 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자꾸 마음 한켠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거절의 기억이 있었기에 이후 더 힘든 선택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을 끝까지 조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깎아내리는 목소리에 무너지지 않으려 오히려 더욱 강해진 나를 나중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시작된 결혼식. 시어머니의 차가운 거절 이후 제 인생의 시계는 멈춰있는 듯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현실적 벽과 가족의 시선, 사회적 기준 모두가 저와 민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은 서로에 대한 믿음만으로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 하나로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수없이 듣고 자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 역시 가족과 심한 다툼 끝에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진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밤새 전등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손을 꼭 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씩 세워내려갔습니다. 결혼 준비의 시작, 모든 게 부족했던 현실. 문제는 뻔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실제 준비 단계에서는 절망이 현실이 되곤 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예식장 리스트를 받아보고 웨딩 후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가족 행사가 빠듯한 예산 안에선 사치였고 소박하게 해도 된다는 위로조차 현실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시댁 쪽에선 사실상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에 양가 가족 모두가 다 참석할 거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왕 시작한 이상 네 인생은 네가 주도해보라 며 묵묵히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엔 여전히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내 선택이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엄마와 저는 아버지의 퇴원 이후 남는 집안 물건을 팔아가며 작은 금액을 마련했습니다. 식장비와 웨딩드레스 대여료, 사진 촬영까지 고민하며 항목별로 직접 기록장을 만들어 계산하고 이건 정말 불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어렵게 취직한 상황이라 청첩장을 돌리기조차 조심스러웠죠. 신랑 신부만의 작은 축제, 대표적인 결혼식과는 거리가 먼 과정이지만 반대로 남들이 다 하는 대로가 아니라 저희만의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소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민호는 함께 포토샵을 배워 웨딩 사진을 직접 편집하고 저는 재봉틀로 단아한 한복 머리띠와 작은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신혼집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오피스텔 원룸을 한 달치 보증금과 월세만 간신히 마련해 계약했고 산임살이 대부분은 중고거래와 이사가는 친구, 친척들에게 얻은 물건으로 채웠습니다. 작은 냉장고 위에는 엄마가 손수 기른 화분과 민호가 쓴 편지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민호 쪽 가족과의 대립도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는 네가 결혼을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가족 회의 명목으로 민호를 따로 불러 여러 번 설득과 압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 결혼 자체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네가 선택한 거 알아서 책임져라는 식으로 오히려 무관심과 방관이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결혼식을 하려 했을 때 양가 가족 모두 모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사업상 지방에 계셔 못 온다는 핑계를 댔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도 축복해주지 않을 거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모든 것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 믿는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준비는 오롯이 저희 둘만의 몫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결혼식. 결혼식 장소는 대학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본식 대신 지인 몇 명과 가족 중 소수만 초대하여 스몰 웨딩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드레스는 친구가 물려준 심플한 디자인이었고 부케는 엄마가 텃밭에서 기른 꽃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진 작가는 동아리 친구에게 부탁했고 케이크와 음식도 직접 재료를 사다가 손수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모든 순간이 수고스러우면서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예식 당일 아침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네가 도망가지 않아줘서 그리고 네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 며 눈가에 맺힌 물기를 훔치셨습니다. 저도 끝까지 울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거울을 보다 결국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카페에는 소수의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만난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저와 민호를 바라보며 이것도 결혼식이다 라고 응원해주는 목소리, 심지어 평소 무뚝뚝했던 외삼촌마저 아무래도 네가 현명하게 견디니까
좋은 날이 온 것 같구나 라며 촌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신랑 민호는 더없이 단정했지만 속마음은 엄청나게 떨렸다고 합니다. 저는 민호와 나란히 서 있으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현실감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주례 대신 서로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처음 같은 학과에서 어색하게 인사하던 순간부터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꿈만 같은 나날이었다고 말하고 싶어.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닥치겠지만 오늘의 우리처럼 항상 서로 손잡고 부둥켜 안고 부둥켜 저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자신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뭘 갖추지 못해서 네가 더 고생한 것 같아 미안해. 그래도 네 옆에 있으니까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안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우리 가정을 만들어보자. 힘들면 기대고 지치면 한 템포 쉬어도 돼. 사랑한다, 은지야. 편지를 읽고 나서는 제가 먼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민호도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응원, 엄마가 건네준 꽃다발, 심지어 카페 사장님까지 알바비 대신 축복을 이라며 쓴 커피 쿠폰을 선물하는 감동의 순간도 있었죠. 결혼식 이후의 첫날 밤, 두 사람만의 다짐. 결혼식이 끝난 뒤 저희는 곧장 신혼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배달 온 짐가방 몇 개에 작은 전기밥솥, 헌책 한 소쿠리, 그리고 각자의 옷가지만 옮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집을 마련해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둘은 한껏 들떴습니다. 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어머니가 직접 싸준 김밥과 남은 음식으로 첫 만찬을 간소하게 마쳤습니다. 민호는 앞으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자며 작은 노트에 결혼 첫날의 감정을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과 긴장, 그리고 다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작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희 두 사람만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밤, 저희는 한참 동안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듯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얻은 또 다른 배움과 다짐. 결혼 준비와 결혼식을 치르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코 현실의 벽을 쉽게 뚫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인생의 용기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요. 가족의 도움이 크지 않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기준에서 한참 비켜난 선택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진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라면 어떤 형태로든 행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맞이한 결혼식. 그 찬란한 순간과 첫날은 이제 앞으로 우리 둘의 인생에 큰 버팀목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만의 행복이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점을 끝까지 잊지 않으려고 다짐해 봅니다. 시댁에서의 동거 생활. 결혼식에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시댁에서의 공동생활이라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부부의 분가를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모 곁에서 시작하는 게 정석이다. 요즘 애들은 쓸데없이 따로 살겠다는 고집이 지나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민호도 제게 당분간 어머니 뜻을 따라보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한없이 조심스러운 새 신부로서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집안일의 연속, 새벽 5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을 깨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밥을 준비하기 위해 조용히 주방으로 향하면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제게 쌀 씻는 법, 반찬을 담는 법 등 하나하나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어머니 댁은 이른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묵묵히 따라했지만 손에 익지 않은 시댁 식단, 매일 바뀌는 취향은 익숙해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시책이 끝나기 무섭게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베란다 물 청소, 빨래 개기, 냉장고 정리,
김치 냉동실에 뭐가 남았는지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며느리는 집안을 돌보는 게 제일 큰 일이라는 말을 들으며 제 이름 대신 민호 엄마 혹은 이 집 며느리로 불리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잦은 지시와 비교, 그리고 인간적인 외로움.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비교와 간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옆집 윤선의 며느리는 나물도 척척 무친다더라. 예전 내 시절에는 모두 저렇게 했다. 혹은 너는 아직도 이런 것도 모르니 와 같은 말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 민호가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네가 내 아들인 게 축복인 줄 알아야지 하시며 저를 대놓고 훈계하시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댁 대가족 앞에서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한동안 눈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설거지 그릇 하나 놓친 것, 반찬간을 조금 다르게 한 것, 이런 사소한 문제도 어머니의 긴 잔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점점 저는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그리고 한 집안의 일꾼으로만 남겨지는 것 같았죠. 나만의 꿈, 점점 멀어지는 자아. 결혼 전 저는 늘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강사의 길로 돌아가리라 기대했지만 시댁의 분위기는 제 바람에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란 집안에 전념해야 하고 일은 필요 없으니 나가서 돈 벌 생각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민호 역시 초반에는 어머니의 요구와 저의 바람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우선은 적은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 숨죽여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을 본다든지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고 하루하루 집안일과 식구들 챙기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쯤 내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 묻게 되었습니다. 민호와의 갈등과 조심스러운 이해, 남편 민호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눈치를 보느라 저에게 다정한 말을 잘 건넬 수 없었지만 간혹 저녁이 끝난 뒤 방에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오늘도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줄 때면 저는 쌓인 서러움에 조용히 눈물을 닦았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호도 회사 일과 집안 분위기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점점 무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끔 도대체 이 결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 사이, 두 세대를 오가며 때로는 중재자의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작은 일로 다툼이 생겨도 그 화살은 주로 저에게 돌아왔고 늘 내가 더 참고 내가 양보해라 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숨통을 트이게 해준 작은 우정. 이런 일상의 틈이 생긴 건 뜻밖에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사온 또래 여성 아름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싱글맘이었는데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친 뒤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아름 씨는 가끔 저를 집으로 초대해 간단한 차와 함께 서로의 고민을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아야 해. 어른들은 결국 변화에 적응하게 되어 있어. 라는 말로 큰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야간에 몰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짧은 자기계발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언젠가 올 변화에 대한 희망. 시댁에서의 생활은 제게 참아내고 단련들고 내면을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함과 상실, 체념과 분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갔지만 점차 저는 세상을 향해 조금 더 견고해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훗날 저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음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연습하고 양보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줄이는 법도 터득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누군가의 기대와 시선 때문에 나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자신의 젊은 날을 이야기하며 고단했던 며느리로서의 힘든 시절을 고백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마음을 열어줄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장할 수 있었던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저만의 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생활에 변화가 다가올 것을 직감하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로, 끝없는 집안일과 시댁의 무관심, 도를 넘는 간섭과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민호는 제 유일한 위안이자 힘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흔히 가족이라는 틀 안에 묶여 때로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리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시댁 공동생활의 고비마다 교용히 저를 감싸 안아주면서 제 잃어버린 자존감과 희망을 지켜주려 애썼습니다. 침묵 속 진심을 전하는 작은 배려. 민호는 말이 많거나 적극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그의 조용한 대려는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시댁 어른들의 잔소리와 비교, 넘치는 집안일로 지쳐 있을 때 민호는 퇴근과 동시에 무심한 듯 저를 한 번씩 꼭 안아주곤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우리 은지.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온종일 무릎을 꿇고 일을 하거나 조심스러움과 눈치 속에 잃어버린 저 자신을 위로해주듯 다가왔습니다. 어떤 날은 남몰래 냉장고 안에 초콜릿을 숨겨두거나 좋아하는 과일까지 하나씩 놔두기도 했습니다. 민호만의 방식으로 내가 네 곁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방패, 때로는 성벽이 되어준 존재. 시댁에서 민호의 존재는 늘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아들은 언제나 중재자의 위치에 서야 하고 어머니의 기대와 아내의 고통 사이에서 쉽게 한쪽 편만 들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작은 일에도 저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가족들 앞에서 크게 저를 나무라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순간이 있었죠. 그때 민호는 과감히 어머니, 은지 노력 많이 해요. 너무 부담 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직접 나서주셨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기대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시댁의 압력과 남편의 고뇌, 물론 민호조차도 늘 강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만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일과 집안일, 어머니의 끝없는 요구 사이에서 종종 지쳐 있었고 때로는 자책감에 얼굴을 줄은 몰랐어.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상상 못했어. 하지만 우리 둘만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결국 이겨내야겠지? 내가 옆에 있을 테니 부디 포기하지 말자.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두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고난이 끝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위로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지켜주는 사랑의 무게. 민호는 큰 변화를 약속하기보다는 현실에서 묵묵히 무언가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선물을 주는 대신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 직접 은지도 자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드리기도 했고, 집안일을 함께 돕거나 휴일에는 저를 공원 산책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호는 제가 다시 자기 개발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야간에 온라인 강의를 듣는 저를 위해 조용히 방을 정리해주고 간단한 간식과 차를 준비해주며 오늘 강의 어땠어? 라며 짧게나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를 사람으로 존중하고 아내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목표와 꿈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용기와 해방을 위한 동행. 가끔은 저도 화가 나서 민호에게 분노를 쏟기도 하고 왜 더 분명하게 우리 상황을 바꿔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민호는 늘 조용히 제 울분을 받아줬습니다. 싸움이 커지고 난 뒤엔 먼저 저의 손을 잡고 미안해. 내가 네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 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랜 시댁 생활을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절박함이 극에 달했을 때 민호는 담담히 제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누구 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의 행복이 제일이야.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다가 기회가 오면 꼭 우리만의 집을 만들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억압된 감정이 눈물로 터져 나왔고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밤새도록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내일을 견딜 힘을 얻었고 마침내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 갖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부부의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모든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잡아주는 그 존재가 바로 평생의 동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제게 검증받거나 증명할 필요 없는 거대한 사랑의 형태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경제적 지원이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 힘든 하루의 끝에서 우리 내일은 조금 더 웃자. 넌 정말 잘 견디고 있어. 라며 시선을 맞추는 그 사소한 태도. 그것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가끔은 민호가 회사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우리 다 잘 될 거야. 라고 먼저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같은 무게의 현실을 견디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서로를 안쓰러워했고 동시에 훨씬 더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미래를 향한 다짐. 민호와 보내는 시간이 늘 한결같이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견뎌온 지난 시절, 서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나눈 짧은 웃음과 눈물, 각자의 선택과 작은 용기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추억과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우리가 만드는 가족, 우리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서로가 곁에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더 나은 날이 반드시 오리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남편 민호의 조용한 위로와 끈질긴 동행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단단한 어깨와 따뜻한 격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내일을 견디자는 그 진심이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애썼지만 번번이 꺾였던 순간들,
시댁살이가 어느새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나만의 삶을 향한 갈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조로운 집안일과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묻혀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교사라는 꿈을 붙든 채 틈틈이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강단에 서서 아이들의 눈을 마주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랐으니까요. 몰래 시작한 도전. 처음엔 밤마다 시어머니 잠드신 뒤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응원했지만 시댁 식구들 앞에선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겸해 교육 서적을 구해 몰래 읽고 이따금 노트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때때로 챙긴 새벽 아르바이트와 식사 준비 틈틈이 들춰보던 자그마한 몰래 이력서를 준비해 지원했고 면접 날짜가 잡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잡고 싶었던 기회였던 만큼 면접날 새벽부터 머릿속으로 수십 번 자기소개와 답변을 연습했죠. 시어머니의 방해와 다시 닥친 벽. 하지만 예정된 오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오늘 시장에 좀 도와야겠다고 말씀하시며 집안일을 쏟아내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엌일 반찬 준비, 심지어 장 보러 같이 나가자는 말까지. 저는 면접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한 채 억지로 집안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오후에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집 근처 사립학교에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집안을 얼마나 챙기지 못하는지 알게 해주고 싶다며 제 이름을 암시적으로 언급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이웃 아주머니를 통해 뒤늦게 전해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두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 혼자 오래 울었습니다. 내 노력이, 내 소망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짓밟힌다는 사실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며 위로해줬지만 반복되는 방해와 시기를 겪으며 어쩌면 난 집안의 짐일 뿐일지도 난 자책만 깊어갔습니다. 또 다른 기회, 그리고 반복되는 좌절.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다시 새로운 채용 공고를 찾아 이력서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최대한 평범한 척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면접 안내 전화를 놓치지 않고 잡으신 시어머니는 집안에 큰일이 있으니 며느리는 나갈 수 없다 며 단호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로비 끝에 더욱 감추고 더 작아져야만 하나 나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력할수록 의도와는 달리 누군가에 의해 번번이 막히고 꺾이는 상황, 무력감,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까지 감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작은 일상의 저항,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집 밖에서 의미를 찾으려 할 때마다 비슷한 방법으로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한 집안의 며느리가 남의 눈치 보게 하면 되겠느냐. 밖은 험하다. 내 자리나 지켜라. 라는 말로 무겁게 다그치거나 민호에게조차 네 부인 좀 제대로 챙기라. 는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답답함에 밤마다 자신과의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게 아닌데 그래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잡고 새벽마다 작은 메모장을 꺼내 꿈의 조각을 이어붙였습니다. 비록 면접의 준비 과정이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 때마다 마음은 수십 번씩 무너졌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포기하진 않겠다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과 화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민호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왜 적극적으로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주지 않느냐고 민호에게 서운함을 토했고
민호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답하면서 서로 상처만 남긴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민호와 격하게 다투고 밤늦게 그는 결국 제 방 앞에 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꿈,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포기하지 마. 우리가 기회를 다시 잡을 방법을 끝까지 찾아보자.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짧게나마 울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성장과 또 다른 깨달음, 몇 번의 시도와 방해, 번번이 꺾인 경험 끝에 저는 서서히 다른 관점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애썼는지 기억하자. 혼자 힘으론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억울함과 약해지는 자아 대신 담담함과 끈기를 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꾸준히 자기 개발과 도전을 멈추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새벽에는 독서를, 한밤에는 온라인 자격증 공부를, 낮에는 잠깐이라도 삶의 방향을 상상하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조금씩 주변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실패 끝에도 남은 희망, 언젠가는 이 모든 시도가 그리고 수많은 좌절들이 언젠가 내 삶을 뿌리째 흔드는 힘이 되리라 믿으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든 날이 있었고 주저앉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자책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내면이 한껏 성장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나란 존재의 의미, 진짜 자립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수고와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할 날이 오리라 믿으며 다시 한번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나만의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맹을 만나다 시댁살이에 점차 몸이 적응하는 것만 같았지만 마음은 늘 외로움과 불안, 무력감의 크고 작은 파도에 휩쓸렸다. 집안의 며느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나는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는 듯했다. 하루 일과가 시어머니와 시어른의 눈치를 보며 가도라는 집안일을 도맡는 것으로만 채워지고 수없이 많은 시도와 방해에 부딪히며 내 꿈의 쉼표가 길어져 가던 어느 날, 뜻밖의 동맹이 내 곁에 찾아왔다. 첫 만남은 우연처럼 그날은 유난히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출입문을 열려던 찰나 계단 위에서 한 여성이 무거운 유모차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흔히 보는 이웃인 듯 했지만 어딘지 낯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뛰어올라 잠깐만요. 같이 들어드릴게요. 라고 손을 뻗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곧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 혼자서 하기 벅차네요. 라고 속삭였다. 그녀가 바로 이웃집에 최근 이사온 아름 씨였다. 또렷한 눈동자와 단정한 말투, 손끝에 남은 피로. 얼마 뒤 자연스레 집 앞에서 두세 번 더 마주치고 아이를 달래는 모습이나 급히 회사 통화에 응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끌렸다. 내 쪽에서도 그녀가 유일하게 깊은 공감과 미소를 건네준 사람이 되었다. 한 잔의 차, 마음을 열다. 어느 날은 그녀가 저녁에 심심하시면 잠깐 들르지 않을래요? 라며 조심스럽게 초대했다. 시어머니와 어른께 허락을 구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두통을 핑계 삼아 잠시 산책을 나설 수 있었다. 아름 씨의 집은 나와 다르게 수수하면서도 온기가 느껴졌다. 식탁 위에는 아기의 그림책, 컴퓨터, 아직 식지 않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여긴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내 쪽에서 무심코 말을 건네자 아름 씨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직 이 동네가 어색해서요. 라며 먼저 마음을 열었다. 서로의 고생, 출산과 육아, 또 며느리로서의 외로움을 나누면서 그날 밤은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상처도 응원도 나누는 사이 내가 교사 준비를 한다고 살짝 고백하자 아름 씨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응원했다.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절대 흘려보내지 마세요. 누군가 뭐라 하든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 말이 충격처럼 가슴에 박혔다. 며칠 뒤 아름 씨에게 부탁해 온라인 자격 강의 사이트를 함께 찾아보고 자기계발 커뮤니티에도 가입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편견과 회사에서 당한 차별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이 세상에서 진짜 우정은 가장 무너진 곳에서 피어난다고 위로했다. 물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 작은 힘이 되어주었다. 아름 씨는 내가 외출하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종종 아기를 봐주었고 나는 밤늦게까지 그녀의 집안일을 조금씩 도왔다. 집안 어른들 눈치에 쫓길 때마다 내만 그녀는 다들 그래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며 끈질긴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함께한 작은 사건들. 어느 주말엔 둘이 동네 공원으로 나가 아이와 산책하며 시원한 바람에 맞았다. 아름 씨가 내 인생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넌 잘 헤쳐가고 있어. 한마디 건넬 때면 억울하고 슬펐던 게 잠시나마 씻겨 내려갔다. 또 스마트폰으로 계절 사진을 찍어 서로에게 전송하며 이 작은 기쁨들이 모여 큰 힘이 된다고 서로를 다독였다. 시험에 떨어졌던 날 밤 울먹이는 내 손을 붙잡고 울어도 좋아. 그래도 내일은 네가 다시 웃을 거니까. 나는 그 말에 스스로를 다잡을 용기도 찾아졌다. 아름 씨와의 신뢰로 다시 시작한 작은 용기. 아름 씨는 내게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접이식 키보드, 중고 노트북을 빌려주며 시간 날 때마다 일이라도 해봐. 작은 수익이지만 자존감이 올라갈 거야. 그 말에 힘입어 나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찾아 야간에 과외를 시작했다. 적은 수입이라도 내 힘으로 번 돈을 쥐었을 때의 그 감격은 오롯이 내 몫이었다. 또한 그녀의 덕분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감각이 점차 커졌다. 시댁에서 아무리 외롭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도 밖에서는 내 편이 생긴다는 안도감. 밤에 함께 스마트폰 화상으로 강좌를 듣거나 주말 새벽에는 조용히 함께 공부하는 작은 모임도 만들었다. 마음의 변화, 삶의 반전이 시작되다. 아름 씨와 교류하면서 나는 내면의 상처를 굳이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약함은 결점이 아니라 성장의 씨앗일 수 있다는 그녀의 조언 덕에 어려운 현실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 잠시 반항도 해보고 시어머니께 내 의견을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무조건 순응했다면 이제는 이건 제가 해볼게요. 라며 내 선택지를 제시했고 때로는 거절도 분명하게 밝혔다. 집안 어른들은 처음에 당황한 눈치를 보였으나 곧 내가 무턱대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뚜렷한 이유와 태도로 대한다는 걸 이해하자 점차 대화의 톤이 부드러워졌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던 발판, 아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듬으며 네가 나중에 이곳을 떠나더라도 네 삶의 작은 돌다리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든든한 지지대가 되고 싶은 본능적 열망을 느꼈다. 이웃과의 소통, 작은 용기, 실질적 자립의 시작. 비록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었고 가족 내 입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더 이상 갇힌 느낌만이 남아있진 않았다. 동맹의 참된 의미. 누군가의 인생에서 동맹이란 반드시 거창한 도움을 주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립의 숲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여기 있어도 되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를 속삭여주는 작은 존재. 그것이 내겐 구원이자 희망이었다. 나는 드디어 내 몫의 인생,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 조금씩 더 능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작은 동맹과 함께 꾸었던 그런 나날들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꿈을 꿔볼 용기를 얻었다. 옛목이 깨지는 순간 시댁에서의 시간은 늘 조용한 웅덩이 위에 부유하는 이끼처럼 무심하게 지나갔던 것만 같았다.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쉽게 꺼내 보이지 못했고 시어머니의 까칠한 시선과 집안 어른들의 엄격함은 자연스럽게 나를 조용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바쁜 집안일과 끝없는 눈치 속에서 나는 내 감정은 물론 내 목소리마저 깎아내리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오랜 침묵의 틀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왔다. 복합적인 위기의 시작. 그 무렵 엄마가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먼 도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전화를 받고 마음은 눈 깜짝할 새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어린 시절 내 어깨를 토닥이며 늘 앞날을 걱정해주던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더욱이 그 시기 내게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매일 조금씩 달라진 신체의 신호, 미묘한 피로감과 이떡 끝에 검진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이롭고 두렵고 벅찬 그 감정을 남편에게 전했으나 전해진 기쁨은 시댁 분위기 안에서는 온전히 빛을 발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애까지 가지면 가족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라며 나를 노골적으로 경계하기 시작. 어려워진 친정의 상황까지 우리 집안에 부담이 된다며 들쑤셨다. 때론 내 자격지심과 자존심의 균형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자각에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았다. 임신 중이란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감정 표현도 절제한 채 집안을 오가는 내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친정 방문을 허락받지 못해 혼자 몰래 병실로 뛰어다닌 날이 이어졌다. 돌아오려면 시댁의 차가운 시선에 한없이 위축되어 내가 가진 미안함과 억울함을 꾹꾹 삼켜야 했다. 가족 회의에서 나온 첫 외침. 그러던 어느 주말 시어머니와 시댁 어른들이 모두 모인 식탁 위에서 마침내 인내심의 끝에 다다랐다. 어머니는 내게 임산부처럼 행동할 여유 있으면 집안일이나 제대로 챙겨라. 친정 때문에 여기 분위기 안 좋게 하지 마라. 등 무심한 말을 잇따라 쏟아냈다. 그 순간 한 줄기 전기가 전신을 관통하는 느낌과 함께 내 안에 긴 침묵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식탁에 손을 올리고 처음으로 가족 모두에게 고개를 들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저는 늘 조용히 시켜주시는 대로만 살아왔어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판단하시면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모두가 당황한 표정이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 생각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저도 임신한 아기를 위해서 또 제 친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눈치 보고 살았지만 이제 저 자신을 더 이상 무시당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로서, 한 인간으로서 제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해요. 긴장과 오해가 뒤섞였던 현장, 순간 공간이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네가 요구만 많아져서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라며 어깃장을 놨다. 다른 가족들 역시 선뜻 내 편에 들어주지 못했다. 남편도 한동안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만 볼 뿐이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저는 손을 떨며 그러나 시선을 내리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를 힘주어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제 건강과 가족, 그리고 아기를 위해 제 권리와 생각을 분명히 밝힐 겁니다. 앞으로 누구도 제 인생 방향을 대신 정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오늘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단히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한동안 집안의 기류는 극도로 냉랭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덤덤했다. 오히려 이야기를 꺼냈다는 안도,
그리고 마침내 내 자신을 놓치지 않았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내면의 해방, 그리고 작지만 큰 변화. 그날 밤 남편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잘 몰랐다고 고백했다. 네가 우리 가족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할 용기가 있을 줄 몰랐어. 혹시 상처받지 않았니? 그는 이전과 다르게 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오히려 이런 고백에 미소 지으며 민호야, 나도 앞으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래.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서로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어. 라고 말했다. 그제야 남편 민호는 자신도 시댁의 틀에 갇혀 제 역할만 익히기 급급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둘만의 공간, 우리만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바꿔나가자며 힘이 되어주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실천으로 옮기는 변화의 시작. 이 사건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가 당장 좋아지지는 않았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을 놓지 않았고 집안 어른들도 조심스러운 눈치만 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의견이 필요한 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고 친정 문제나 병원 방문 등도 스스로 이유를 설명하며 유연하게 행동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자각한 것이 그 어떤 외적인 변화보다 더 큰 자산이 되었다. 진정한 목소리의 의미, 나는 깨달았다. 여자가, 며느리가 혹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힘든 시기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짜 용기며 어른다움임을 뼈저리게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의 침묵은 한계의 약점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이겨낸 시간이었고 오늘 외친 내 목소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든든한 출발점이 되었다. 어쩌면 이 변화가 곧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힘차게 뛰고 있었다. 민호야말로 나를 속박에서 해방시킨 버팀목. 오랜 시댁 생활 끝에 내 삶은 마치 오래된 그늘 아래 굳어버린 그림자 같았다. 아무리 애써봐도 변하지 않는 현실과 반복되는 억울함과 잦아들지 않는 외로움. 어떤 날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꿈도 의욕도 자꾸 내 뒤로 밀려나버렸다. 하지만 그 모든 긴 터널 한가운데 마침내 민호가 진짜 남편이자 든든한 동행으로서 내게 결정을 내려주었다. 결단의 순간.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약속. 그날도 시댁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의 날 선언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내가 임신 중임에도 집안일에 소홀하다거나 친정 문제를 이유로 시댁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야기가 반복됐다. 그러다 나는 처음으로 내 생각을 분명히 말했고 집안을 며칠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모든 긴장과 불편함이 내내 가시지 않은 어느 밤 민호는 평소보다 한층 단단한 눈빛으로 내 어깨를 감쌌다. 이젠 네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말할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네 탓도 엄마 탓도 아니야. 이제부터 내 선택에 책임질 거야. 그는 그동안 시댁과 어머니 그리고 나 사이에서 스스로를 쪼개다시피 하며 버틸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이자 내 편으로 처음으로 용기 내어 가족 앞에 섰다. 분가를 향한 용기의 여정. 며칠간 가족회의가 계속되었고 어머니는 분명하게 반대했다. 네가 우리 집을 나가면 다시는 엄마 얼굴도 집안 뿌리도 못 볼 줄 알아. 격앙된 말투와 단호한 태도에 순간 위축될 뻔했지만 민호의 손을 잡고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게 다잡았다. 민호는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무섭고 우리 집안과 인연이 끊어질까 겁나지만 더 이상 이 사람과 내 운명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 내 선택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한동안 민호와 눈을 마주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결의를 꺾지 못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작은 방을 계약하며 우리가 비로소 부부로서 진정한 시작을 맞이하던 날, 민호의 눈엔 벅찬 눈물이 고였다. 독립 후의 일상, 고단하지만 빛나는 날들. 처음 독립했을 때는 두려움이 컸다. 작은 원룸, 최소한의 가구와 냄비, 친구의 도움으로 물려받은 중고 냉장고가 전부였다. 그래도 출근 전 늦은 밤,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 한 그릇을 나누며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고 웃었던 그 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해방감을 맛봤다. 금전적으로도 팍팍했다. 시댁의 지원은 끊겼고 민호 월급, 내가 힘겹게 붙잡은 강사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하지만 조금씩 함께 장을 보고 청소하고 서로의 상태를 묻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 민호와 나, 진심으로 소통을 배운 부부. 분가 직후 한동안은 서로에게 서툰 감정 표현 때문에 다툼도 잦았다. 내가 시댁의 미안함을 오래 끌어안고 있을 때 민호는 내게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털어놓았다. 사실 나도 엄마한테 딱 잘라 말할 용기가 별로 없었어. 네가 먼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나도 좀 더 솔직해져야겠다고 느꼈어. 나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머물렀다. 그 후부터는 힘든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먼저 표현하고 작은 고민도 서로 귀 기울이며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가끔은 자유롭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허전할 때도 있었지만 민호가 우리 지금 이대로 충분히 잘해가고 있어 라고 토닥여주며 내 마음을 북돋아줬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변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만큼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았다. 처음엔 분가 이후 연락조차 피했지만 손주의 소식, 내가 강사로 첫 수업을 세운 소식 등이 전해지며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쩌다 명절 인사를 나눌 때면 예전과 달리 내게 음식 힘들면 조금만 하라며 이전에 없던 배려도 보여주었다. 민호는 어머니와의 관계도 천천히 단절하기보다 새롭게 조율하는 방향을 택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에 예전처럼 복종하진 않되 우리만의 방식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자유로운 삶, 하지만 새 책임도 함께 오는 법. 분가 후 나는 작은 한숨과 벅찬 희망을 번갈아 삼키며 결코 만만치 않은 성취를 한 걸음씩 쌓았다. 독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내 뜻을 존중해주는 공간 시간이 만들어지자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쑥쑥 자라났다. 거실 구석의 책상에 앉아 교육 자료를 준비하면서 민호와 티타임을 나누며 스트레스가 쌓이면 함께 산책하고 공원 벤치에서 쏟아내던 고민도 분명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함께하며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네가 옆에 있으니까 뭐든 이겨낼 수 있다는 민호의 짧은 한마디 덕분에 다시 마음을 다잡기도 했다. 그가 보여준 버팀목의 웨니.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부터 분가 그리고 완전한 독립까지 민호는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내 존재의 버팀목이 되었다. 꿈이 꺾이거나 좌절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내 곁에서 포기하지 말자고 손을 잡아준 사람이었고 내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게 한다는 점에서 진짜 사랑의 의미를 새로 배우게 해주었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는 나보다 앞장섰고 내 울음과 힘듦을 감싸주며 새로운 변화를 함께 기뻐해 주었던 민호의 모습. 그 모든 다시 순간들이 내 인생의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음을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미래를 향한 함께 가는 참다운 연대. 인생의 수많은 굴곡 끝에 우리는 드디어 진짜 우리만의 삶을 손에 쥐었다. 민호와 내가 서로를 버팀목 삼아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어쩌면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고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 오해나 갈등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호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든 다시 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해방이자 축복임을 깊이 깨달았다. 행복하지만 결코 잊지 않을 교훈. 한때는 따뜻한 집안을 꿈꾸던 평범한 딸이었고 거세고 무심한 10월 바람을 견디는 며느리였으며 누군가의 아내이자 동시에 나 자신으로 살아남으려 몸부림친 여자였다. 지금 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이고 어렵게 얻은 강단에 다시 선 선생님이며 인생의 모든 쓴맛과 단맛을 안고 웃는 사람이다. 그 모든 긴 여정이 어쩌면 지금 이 마지막 성장담의 재료가 됐다. 독립 후 찾아온 소소하고도 깊은 행복. 민호와 함께 시댁에서 나와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한 뒤 매일 아침은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되었다. 복잡하고 소란했던 대가족의 집을 벗어나 처음 경험하는 고요 작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선명해졌다. 민호는 바쁜 와중에도 집안일을 기꺼이 분담했고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온라인으로 수업 준비를 하며 때때로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했다. 평일 오후 햇살 좋은 날 아이와 손잡고 단지 내 놀이터를 어슬렁거릴 때면 과거의 외로움과 상처가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게 스스로 놀라울 정도였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자리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아내이자 엄마로서 행복을 느끼면서도 오롯이 내 이름으로 서명하는 한 명의 교사, 한 사람의 성인 여성을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강해졌다. 수십 번의 좌절과 반복되는 불안 끝에 나는 드디어 내 이름이 불릴 때 당당히 손을 들 수 있게 되었다. 가족, 조금씩 달라지는 풍경. 분가 후 처음 몇 달 동안 친정과 시댁 모두와의 관계는 쉽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을 피하거나 어색한 태도를 감추지 못하셨고 친정의 어머니 역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민호가 손주 소식과 집안의 소소한 근황을 전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 번씩 미소를 지으셨고 명절을 앞두고 손수 작은 선물을 챙겨 주셨다. 내가 강단에 복귀했다는 소식에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 너도 드디어 네 길을 찾았구나 라고 작은 미소를 지으셨다. 가족의 형태와 관계는 예전과 같진 않지만 오히려 서로를 조금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했다. 엄마, 아내, 그리고 나. 겹겹이 쌓인 성장의 의미. 엄마가 되어보니 세상 모든 존재가 약하고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아이가 열이나 뒤척일 때마다 그리고 아이가 아장아장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이 세상 누군가의 손을 잡고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실감났다. 아내로서 민호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많았으나 더는 침묵이나 체념으로 피해가려 하지 않았다. 힘들다고 말하고 필요하다면 서로에게 화도 냈다가 다시 부둥켜 안고 우리라서 가능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교사로서 교단에 다시 섰을 때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 마주보며 내 작은 경험들이 누군가의 꿈과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희생이 아닌 자기 존중이라는 배움. 많은 이들이 엄마나 며느리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룬다. 나 역시 한때는 침묵이 미덕이고 참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목소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용기이고 내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었다. 불안과 실패, 좌절과 꿈틀거림이 겹겹이 쌓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작고 소중한 행복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다. 옛 상처에도 피어나는 찬란한 미래. 물론 지금의 행복이 영원토록 깨끗하게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때마다 경제적 고민이 엄습하고 아이의 성장, 부부 사이의 갈등, 때로는 가족관계의 미묘함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면 내가 견뎌낸 매 순간이 미래의 나를 지켜줄 힘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진다. 작은 이웃과 손을 잡았던 우정,
민호와 밤새 눈물을 흘리며 미래를 다짐했던 연대. 시댁에서의 긴 침묵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용기. 그 모든 순간은 내 삶의 근육이자 앞으로의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 많은 나에게, 가끔씩 교실에서 학생들에게도,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는 젊은 엄마들에게도 이야기해준다. 내 삶을 누군가 대신 정해야 하도록 매버려 두지 말 것. 진짜 행복을 위해선 용기를 조금만 더 낼 것. 그리고 실패도 성장의 자산임을 잊지 말 것.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또 한 번 스스로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다독인다. 끝나지 않을 배움, 멈추지 않는 여정. 여전히 나는 완벽하지 않다. 계획했던 대로만 인생이 빚어지지도 않는다. 아이가 밤새 감기에 걸려 잠 못 드는 날도 많고, 남편과 작은 오해로 언성을 높일 때도 있다. 일터에서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하기도 한다. 하지만 굳이 완벽하려 애쓰기보단 작은 변화와 개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긴 대화와 이해에 더 마음을 쏟기로 했다. 내일이 두렵더라도 한 걸음 더 내딛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려고 한다. 지금 나는 분명 행복하다. 그럼에도 결코 지난 시간의 쓰라린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와도 꿋꿋이 내 몫의 삶을 걸어갈 용기, 그리고 나와 같은 길 위에 선 모든 이들에게 작게나마 용기를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모두에게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인생,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딸, 모든 며느리, 모든 엄마에게 전하고 싶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이 내일의 당신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듭니다.